아 그래 이게 일기예보가 그 과학적으로 좀 이렇게 계속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아니 들어가게. 네.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 게임. 자, 오늘 더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 게임 2의 MSG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무엇일지 바로 공개합니다. 오. 오늘 화끈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와. 야. 어이구, 예, 영상에 잠시 빠져들었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늘려야 산다 155mm 사거리 연장탄의 세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미사일인가 포인가 듣도 보도 못한 현재 야전포의 사거리가 쭉쭉 쫙쫙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번 시간은 미사일의 뺨을 딱 후려치는 155mm 사거리 연장탄의 세계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런데 방금 본 거 전 이게 처음 본 자주포인 것 같은데요. 이거 최신상 같습니다. 이거 어떤 겁니까 이 포가? 네, 역시 우리 전 MC께서 본 게임 오래 하시더니 게임 전문에서 이제 군사 무기 전문가가 다 되신 거예요. 뭘 보고 딱 바로 저를 캐치를 칭찬하고 하셨어요. 싶으신 거예요? 아, 당연하죠. 예, 예, 네. 예, 딱 캐치를 하셨는데 예. 이게 바로 미 육군의 최신 괴물 자주포 ERCA라는 건데요. 익스텐디드 레인지 캐논 아티러리 야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사거리 연장 차기 자주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시청과 교부지를 통해서 한번 영상을 우선 네. 보시겠습니다. 최신 기술 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이거네요. 예. 이게 미육군의 괴물 최신상. 근데 무슨 포신이 엄청나게 길죠. 와, 전 굴뚝인 줄 알았어요. 네. 저도 처음에 이게 어떻게 균형이 유지가 되나 싶었어요. 와, 또 이런 또 고속 촬영이 되는군요. 네. 골프공 날아가는 것만 봤지. 호탄이. 얘는 좀 네. 다르게 생겼네. 예, 이게 이제 유도폭탄이라는 엑스칼리버라고 불리는 155mm 정밀 유도폭탄인데요. 뒤에 보면은 조그만 보존할기가 예. 달려 있죠. 그리고 이 로켓 추진 방식, 이 불이 나오는 거 보이죠. 이거는 그리고 뭐죠? 지금 이제 탄도 궤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보통 포물선형 이렇게 밋밋한 형태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보면 그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쭉 글라이더가 활강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활강 비행을 하듯이 이제 날아가요. 저 포물선이 아니네요, 진짜 이게. 그래서 이제 게일 사거리가 굉장히 이제 길어지는 거예요. 예. 이거 떨어지면서도 더 문동 에너지가 추가될 것 같고요. 근데 이 거리가 몇 킬로, 뭐 2, 30킬로가 아니고 예. 65킬로, 거의 70킬로 가까운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목표물을 이렇게 미사일처럼 정확히 맞췄다는 겁니다. 60km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자동차 65km. 사이즈가 예. 타깃에다 맞춘다고요? 자동차 실제 자동차 타깃이죠. 예. 이거를 서울에서 예. 평택 뭐 이런데 예. 아산 이런 데까지 저 차를 맞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포로.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도 사실은 이렇게 정확히 맞추는 게 쉽지 않은데 예. 이게 더구나 이 곡사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곡사포탄은 보통 수십 미터 정도의 오차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미사일처럼 맞추는 와. 그런 놀라운 정확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예. 야, 65km 떨어졌는데 그 자동차 하나를 맞춘다. 야, 진짜 전설의 명검 그 엑스칼리버 이름 잘 지어놓은 것 같은. 사실 엑스칼리버는 뭐 마법사 멀린 뭐 이렇게 해서 그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세진 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도대체 이 원리가 뭡니까? 60km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자동차를 맞춰 그 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미사일이냐 포냐 이런 예. 건데 일반 포로는 불가능하죠. 여러 가지 뭐 바람이라든가 기타 예. 등등의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날개도 있고 엔진 이제 추진도 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유도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GPS하고 관성 항법 시스템을 써가지고 원형 공수한 오차 우리 많이 얘기했던 그 10m에 불과할 정도로 정확하게 저런 먼 거리에서 때릴 수가 있게 돼 있어요. CEP라고 그러죠. Circular Error Probability라고 하는데 원형 공산 오차가 5m 닿으면은 10발을 썼을 때 5발이 반경 5m 내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름으로 따지면 10m가 되겠죠. 그 정도 정확도를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65km를 날아가서 10m 안에 5발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니까 예.
사실 일반 포로는 불가능한 기술이에요. 그렇습니다. 앞서 그 타겟이 좀 SUV 큰 차였거든요. 예, 뭐 경차는 안 맞고 그 문제가 아니라 일단 뭐 경차건 SUV 대형차건 이거 명중인 거 아닙니까? 엄청난데 근데 거리도 예전에 저희가 사거리 뭐 이런 얘기할 때 자주포 국사포 얘기할 때 뭐 제 기억은 뭐 서울 뭐 수원 거리 뭐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 기억하고 있는데 그럼 뭐 30km 뭐 그 정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히 장교 출신답게 알고 계시네요. 오늘처럼 왜 이렇게 띄워주시는 거죠 이거? 칭찬 모드로. 이제. 네. 뭐 밀리터리 전문가의 무슨 뭐 장교 출신이요? 근데 아까 정확도 뭐 5m, 10m 얘기하셨지만 아까 그 정확도는 사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미사일처럼. 그래서 뭐 엑스칼리버가 큰 개량형은 뭐 2m 이내로 정확도가 높아졌다 이런 뭐 시각도 있는데 여하간 우리 지금 쓰는 견인포나 자주포나 이 포들은 일반적으로 보통 최대 사거리가 30여 킬로입니다. 근데 우리 K9은 물론 40킬로지만 근데 ERCA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70킬로 가까운 거리를 시험했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표는 몇 킬로냐? 130킬로. 130킬로.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시험한 거에 2배 가까운 그것까지 늘리는 게 이제 미국의 목표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거는 뭐가 있길래 뭘 그 장착을 하고 이거 했길래 그렇게 정확하게 가는 거죠 멀리? 네. 근데 우선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영상 보고 우리 원세면에 다 포신 길이 보고 놀랬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우리가 포신 길이를 구경장이라고 그래요. 이제 구경장은 뭐냐면 포 길이를 포 구경, 직경으로 나는 거를 이제 구경장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이제 58 구경장이다 그러면 포신이 포 구경이 58배라는 얘기죠. 근데 ERCA는 58 구경장이에요. 포 구경에 비해서 직경에 비해서 58배나 실제 길이는 그러니까 한 9m 정도 되는 굉장히 긴 이제 포신이죠. 그래서 포신이 길어지면 당연히 사거리도 길어지겠죠. 총신처럼 네, 포신도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닐까요? 물론 예. 이제 포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포신이 길어야 좀 이제 길게 내보낼 수 있는 그게 되는 거니까. 지금 영상 나오는데 와 이거는 정말 과하게 긴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렸지만 기동하고 그럴 때 이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코끼리 코처럼 이게 바뀌는 거네. 굉장히 좀 무식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그런 의문이 좀 생길 정도입니다. 회전하다가 이렇게 부딪히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거 진짜네. 58 구경장 예. 예. 또 하나 요소가 신형 포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아까 X85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이제 XM1155라는 신형 포탄을 쓰는데 이거는 람제트탄입니다. 일반 포탄이 아니고 그래서 람제트를 사용해서 사거리를 크게 늘릴 수 있는 건데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70km까지 테스트를 했는데 이거를 이런 신형 포탄들을 활용해서 130km까지 이제 늘리겠다는 거고요. 참고로 이 130km가 얼마나 긴 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천보라고 신형 다연장 로켓을 지금 배치하고 있잖아요. 그게 원래 이제 구형 다연장 로켓 그것도 한 30여 킬로 됐는데 그거 한 2배 이상 80km 정도 늘렸다고 그래서 군에서 이제 상당히 자랑을 하고 그랬는데 거의 거기에 육박하는 이제 그런 거리고 그리고 130km는 그보다 더 긴 거리니까 그렇죠. 네, 상당히 포로서는 이제 장사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30km 서울에서 청주는 갈 것 같은데 근데 다연장 로켓 하면 불 붙으면 치 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막 수십 킬로 나올 텐데 근데 일단 그러면 앞서서 뭐 미사일이냐 포냐 뭐 이런 건 좀 뭐 이런 말씀했는데 미사일이랑 포를 그 좀 딱 명쾌하게 좀 우리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구분해 주신다면요. 본 게임을 보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다 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좀 약간 긴가민가해서. 물론 이제 초등학생들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제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게 미사일은 추진체가 있죠. 로켓 추진체를 쓰지만 포탄 같은 경우는 구형 포탄은 추진체를 쓰지 않죠. 그냥 그 포의 발사 압력에 의해서 장약을 써서 그의 압력에 의해서 포탄이 날아가는 형태인데 물론 이제 신형 포탄은 로켓 어시스트 프로젝타일 그래가지고 로켓 추진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거리를 늘리고 이런 거 있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니 해도 이제 정확도죠. 그러니까 미사일은 당연히 유도 장치가 달려 있어서 정확도가 높고 또 직경도 크죠. 미사일은 보통 직경 600mm 이상 정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 포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쓰는 게 과거에 물론 뭐 2차 대전 때는 46cm, 460mm 거포도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보통은 203mm 이하였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는 거는 보통 155mm가 주력이고 200mm 넘는 경우도 드문데 당연히 이제 직경이나 구경이 작다는 게 있고 포탄은 현대적으로
유도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정확도는 떨어지는 대신에 많이 다수를 쏠 수 있다. 다량을 쏠 수 있다. 근데 이게 지금 모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포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엑스칼리버처럼 유도 장치를 갖춰서 미사일처럼 정확도가 높은 포탄이 나오고 사거리도 이제 미사일처럼 길어진단 말입니다. 과거의 포탄은 곡사 포탄은 30km 이상 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100km 이상 되는 곡사 포탄이 나올 상황이니까 그래서 두 개의 구분이 좀 애매해져 가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이런 포탄은 없었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미사일 같은 포탄이 나온다. 그렇죠. 예. 참 대단합니다. 근데 이 XM115 램제트, 앞서 람제트라고 하셨는데 예. 이거 램제트 이거 극초음속 얘기 나올 때 그 뭐 제트의 무슨 새로운 뭐 그거 아니에요? 램인가 람인가? 그거죠.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말 포탄하고 미사일하고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것이 포탄에다가 이제 이런 엔진을 설치를 한다는 거니까 정말 또 놀라운 건데요. 포탄의 엔진 그러니까요. 포탄의 예. 엔진을 사실 제트 엔진인데 이제 램제트 엔진은 지난번에 우리 극초음속 미사일 얘기할 때 나온 거지만은 보통 이제 제트 엔진은 앞에 터빈이 있잖아요. 그 공기를 흡입해서 그 공기를 압축해서 폭발 이제 저 연료와 함께 폭발시켜서 뿜어내는 건데 이건 이제 터빈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초음속으로 움직일 때만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포탄이기 때문에 처음 쏠 때는 이제 장향으로 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초음속에 도달을 하게 되겠죠. 이 포의 힘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램제트 엔진이 동작을 하게 되죠. 그 공기가 들어오니까. 어쨌든 간에 초음속을 일단 내줘야 되는 경우인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포에 굉장히 어울리는 방식일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먼저 쏘니까 한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지금 엔진, 램제트 엔진을 포에 달았다는 얘기인데 보통 이제 램제트 엔진은 뭐 다른 로켓도 마찬가지지만 고체 연료, 액체 연료 두 가지를 쓰는데 대개 무기의 경우에는 고체 연료를 많이 쓰거든요. 로켓도 그렇고 이것도 이제 고체 연료를 사용을 하는 거고 특히 왜 그러냐면 포탄이니까 처음에 쏠 때 굉장히 큰 충격이 가잖아요. 네. 근데 액체 연료를 쓰게 되면 안에 밸브도 필요하고 뭐 장치들이 필요해서 그게 고장나기 쉽습니다. 근데 고체 연료는 장착해놓기도 좋고 뭐 증발하지 않으니까 껴놓기도 좋고 이 구조도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사실 포에 쓰기에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 고체 연료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램제트에 대해서 약간 더 설명을 드리면 마침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요. 한번 써볼까요 좀? 예. 이게 이제 일단 초음속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초음속으로 공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멍이 좁고 이제 내부 구조에 의해서 이 들어오면은 이제 공기가 압축이 되겠죠. 압축이 되면 여기에 이제 연소 노즐로 여기서 이제 저 연료가 공급이 되는 거죠. 고체든 액체든 간에 이 경우에는 고체가 되겠죠. 그럼 이 높아진 압력 때문에 온도가 높아져서 이 연료가 저절로 점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점화 플러그 이런 것도 없고요. 점화가 되면 여기서 이제 초음속으로 들어오던 공기와 이 이 고온의 공기와 연소된 이 연료가 함께 폭발을 해가지고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구조도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엄청난 속도를 이미 초음속 상태에서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저도 포탄에다 이걸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포탄에 굉장히 어울리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제일 신기한 게 여기 구멍이 공기가 앞으로 들어온다는 게 막혀 있을 것 같은데 들어온다는 게 신기하네요. 이게 바로 램제트 추진기관에 의한 포탄이다. 와. 지금은 각국이 이제 이 램제트 추진 기관을 적용한 155mm 포탄 개발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미국만 독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네. 그렇구나. 보통 미국 포함한 그 팔라딘인가 그 진짜 오래된 거 있잖아요. 오래됐다기보다는 그 꾸준히 써왔던 거. 그렇죠. 지금도 쓰고 있어요. 예. 좀 되긴 됐죠, 그건요. 네, 연식이 좀 됐죠. 예. 어떻습니까? 그 팔라딘. 미국의 자주포 능력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제 대테러 전쟁을 벌이면서 공중 전력을 많이 이용을 했잖아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주포 개발에 별로 신경을 안 써온 거예요. 팔라딘 같은 경우도 1962년에 첫 배치가 된 거거든요. 와, 베트남전 전이네요, 그러니까. 네, 뭐 연식이 보통 오래된 게 아니고 뭐 대량은 많이 됐지만 그동안 그 사이에 이제 러시아나 중국 같은 데서 포병 전력 강화를 위해서 자주포 개발하고 또 사거리 연장에 심혈을 많이 기울였었고요.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마찬가지의 경우로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서 이제 그동안 잊었던 혹은 좀 방기했던 이 포병 전력에 좀 급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포병 전력이 미국은 생각만큼 좀 그렇게 뭐 세계 탑에서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거 그 어떻게 동의하시는 내용입니까? 네, 인정. 바로. 그
그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대테러전 이런 걸 하면서 주력한 게 항공, 그다음에 또 하나가 다연장 로켓, 뭐 하이마스라든지 MLRS 이런 다연장 로켓에 좀 중점을 두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자주포, 견인포는 꽤 운용을 했지만 자주포가 좀 취약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주한미군에 M109A6 팔라딘 자주포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군하고 이제 K9 자주포가 이제 연합훈련할 때가 있는데 미군들이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K9을. 야, 참. 뭐 그러면서 이제 진짜 부러워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제가 이제 전에 듣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미국도 사실은 자주포를 완전히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죠. 그동안에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XM2001이라는 그 크루세이더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러한 자주포가 있는데 지금 얘예요? 예, 사진에 보시는 와. 아주 육중하고 이른바 포스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야, 얘가 스타크래프트의 그 시즈 탱크라고 있거든. 딱 진짜 와 이거 진짜 미래형으로 생겼는데 그렇죠. 얘는. 예. 와 멋있다. 공상과학 영화에 나온 예, 예. 일단 그런 이제 그런 존재인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미국에서 오랫동안 돈 많이 들여가지고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크루세이더는 이제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에 그 미래전에 주목하면서 그 미래전 그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정보라든지 이런 걸 교환해가지고 인공위성 등을 활용해서 실시간 정보 수집하고 타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미군이 구상했던 뭐 포스 21이니 그런 미래 미국 육군의 그 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첨단 무기들이 있었어요. 거기 뭐 신형 전차, 자주포 이런 게 있는데 자주포가 바로 이제 이 크루스대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넘사벽 정말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기 힘든 그러한 성능을 목표로 한 그런 거였는데 우선 주포도 꽤 길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물론 ERCA보다는 좀 덜하지만 56 구경장, XN297, 155mm 복사포를 장착을 하고 있었고 또 자동 장전 장치 당연히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듈식 장약을 갖춰서 분당 최대 12발. 와. 155mm 표가 12발이면 5, 6 대단한 거예요. 예. 와. 그러니까 몇 초? 5초마다 한 발이라는 거잖아요. 12발이면. 그러니까 예. 총을 제가 이렇게 쏴도 12발 못 쏘겠습니다. 이렇게 예. 해도 예. 최대 그렇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분당 한 10발 정도 지속 사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목표로 했다고 그래요. 6초에 한 발씩 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분당 10발이면 예.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사실. 이게 이제 가능했던 이유가 보통 이 자주포들이 이렇게 그 분당 발사 속도를 높이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쓰면 당연히 이제 포신이 가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열되는 거를 좀 식혀야 되는데 이 크루스데이는 어떻게 했냐면 이 포신에 액체 냉각제를 채운 이런 신형 포신 냉각 장치를 도입을 해서 이 지속 사격 능력을 향상을 시킬 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TOT라고 그러죠. 이 목표물 하나에 여러 발의 포탄을 동시에 떨어뜨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걸 뭐 이제 그 전문 용어로 MRSI라는 이제 복수폭탄 동시사격 능력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MRSI를 크루세이더는 최대 8발까지 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뒤에 말씀드리지만 K9이나 이런 거 보면 이건 또 상당히 뛰어난 능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사거리는 뭐 이제 기준 이제 표준탄을 사용할 경우는 뭐 역시 일반적인 30km인데 여기에 이제 베이스 브리드 BB탄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아니죠. 깜짝 놀랐어요. 괜히 그건 줄 알고 프라모델도 이 자주포를 비비탄을 쏘진 않아요. 아, 예. 그렇죠. 이거 약자를 비비라고 베이스 브레이크. 그건 줄 알고 갖고 놀라고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이건 34.9km 정도 나가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가졌고 그다음에 M98의 이제 엑스칼리버 포탄을 쓸 경우 유도 포탄을 쓸 경우는 최대 80에서 100km 정도를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거 벌써 굉장히 10여 년 전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정도 능력이니까 상당한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취소가 돼요. 이 계획 자체가 왜 그러겠답니까? 취소가 되는데 비싸서?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이거 비싸다. 예. 또 너무 무겁다, 둔중하다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군의 기본 작전 개념은 미국이 이제 전 세계를 상대하다 보니까 전 세계 분쟁 지역에 E-17 수송기라든지 C-5 수송기에 실어서 빨리 옮길 수 있어야 돼요. 자주포든 전차든. 네. 근데 그래서 자주포의 경우도 이제
뭐 무게가 너무 나가면 수송기로 실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인데 크루세이더 같은 경우는 너무 무거워졌다는 거 네. 그런 것들 문제로 2002년도에 벌써 20년 19년 전, 거의 전 20년 전이네. 20년 전에 이제 취소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취소가 되면서 네.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에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 미국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거리 연장 뭐 미사일도 많고 요즘 막 드론이 가서 위에서 때려버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무인기도 있고 근데 왜 그 사거리 연장 자꾸 이거 집착할 만은 한데 이게 가성비가 있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사거리 연장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사실 가성비도 중요하긴 하고요. 네. 이게 사거리하고 이제 정밀성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걸프전이나 이라크전 이런 최근의 전쟁들을 네. 보면 재빠른 기동으로 이제 적의 전략적 목표를 최단 시간 내에 파괴한다. 이게 지금 목표잖아요. 이제 옛날 같으면은 그냥 포를 막 쏴가지고 뭐 적군도 적군이지만 뭐 민간인 지역이나 막 포가 막 떨어지고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랬다가는 정치적인 타격도 굉장히 크고 그쵸 예. 전쟁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제한적인 특히 이제 국지전 상황에서 표적 주변을 다 날려버리는 게 아니고 표적만 깨끗하게 공격을 하자 이런 관점으로 많이 변했기 때문에 사거리도 멀고 정밀성도 높아지는 그런 포탄을 또 만들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말씀하신 그 가성비 문제인데 요걸 이제 기동 방공 무기로 전환을 하게 되면 항공기나 드론이나 적탄을 요격할 수도 있는 거죠. 정밀하고 길어졌으니까. 예, 움직이는 그런 적을 그렇죠. 예. 옛날 같은 대공포란 거 이렇게 눈으로 하면서 누르 쏘는 거지만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닌 거고요. 그래서 사실 몇백만 달러씩 하는 대공 미사일을 쏴가지고 적의 몇십만 달러짜리 뭐 로켓이나 순항 미사일을 쏘는 거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크루는 뭐죠? 스커드 미사일을 이렇게 잡는 건 더 비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일단 막는 건 중요하지만 가성비는 확실히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곡사포나 자주포를 사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럴싸한 말씀인데 이해가 쏙 되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공개된 영상 중에 화제가 된 게 뭐가 있냐면 미국이 극초음속 대포라는 것도 시험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포탄이 마호 이상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사하는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게 말씀하신 뭐 항공기는 물론이고 날아오는 순항 미사일, 예. 미사일까지도 이제 요격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말씀하신 이제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날 수 있죠. 사실 요격 미사일 쓰는 것보다. 그리고 장거리 포격, 포탄이 등장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멀리 정확히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표적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면 정확히 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조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뭐 무인기든 뭐든 이런 감시센터 수단이 발달하니까 그걸 실시간으로 받고 그러니까 이제 먼 거리를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이런 수단이 이제 자꾸 늘어나는 요소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런 아까 말씀드린 ERC가 실전 배치가 되면 그전에는 우리 카스라고 그러잖아요. A-10이나 뭐 전투기들이 가서 폭격을 해서 이 근접 항공 지원을 받아야 할 수 있었던 작전은 이제는 뭐 공군 지원 안 받고 그냥 육군끼리 육군 포병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또는 이제 공격 헬기 지원 받아야 됐던 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게 이제 특징 중에 하나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게 우리 군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천무 말씀드렸지만 천무가 등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군단의 군단급 부대 작전 영역이 넓어졌어요. 뭐 사단은 물론이고 네. 군단의 경우는 과거에 30 곱하기 70km 정도의 이 작전 구역을 가졌는데 30이 예, 폭. 그다음에 예. 70이 이제 종심. 깊이. 예. 근데 이제는 폭 60, 종심 120 정도로 이제 군단이 이 영역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우선 거기 볼 수 있는 능력, 그렇죠? 감시 정찰 능력, 그다음에 또 거기에 비례해서 멀리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물론 뭐 천무나 이런 단장 로켓도 쓰지만 이 장사정포도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멀리서 쏘면 당연히 적 포병이라든지 이런 사격권 밖에서 사정거리 밖에서 때리는 거니까 안전성, 생존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뭐 리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완전 리치가 그거죠. 길면 상대는 안 맞는데 저는 뻗으면 되니까. 예. 저 같은 사람은 안 돼. 예, 뭐 그런 상황에 뭐 하실 일이 없어요. 본인을 그러고 자꾸 예.
근데 앞서서 이 포탄으로 뭐 드론 뭐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뭐 로켓 뭐 이런 거를 맞춘다는 게 와 저는 가능한가 하는 생각. 이게 그래도 뭐 개발 중에 있는 거죠? 기술이 이제 거의 다 됐죠. 아 거의 다 온 정도예요? 네. 그동안 공개된 영상 아까 이제 보신 거 보면 네. 엑스칼리버가 왜 세워둔 차량을 맞췄잖아요. 근데 이제는 지상 고정 표적뿐만 아니고 움직이는 표적까지도 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 전에는 그냥 앞서서 고장난 차 세워놨잖아요. 근데 나중에 훈련할 때는 움직이는 차를 맞출 수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이 개발이 됐다라고 할 수 예. 있죠. 예전에는 서 있는 거 맞췄다, 움직이는 못 맞췄다 그거 말씀이죠? 네네. 예. 엑스칼리버는 원래 이제 GPS하고 관성 항법 장치를 아까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적과의 교전 거리가 75m에서 150m에 불과한 상황에서조차 아군의 피해를 주지 않고 때릴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정밀하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적과 아군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게 75에서 150m요? 예, 바로 붙어 있는 건데 그거. 뛰면은 15초면 가는 거리인데 네. 그 정도로 이제 그 아까 원형 공사노차 얘기 드렸지만 그 정도로 정밀하기 때문에 이걸 쓸 수가 있는 정도의 와. 예전 같은 못 써야 되는 안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만 많이 중간에 못하는 비합니다. 우리 영화 중에 보면 브로큰 에어러라고 있잖아요. 예. 아 내 머리 위에 쏴라 그거. 그렇죠. 예. 피아가 섞여 있는데 어쩔 수 없을 경우 내 머리로 쏴라.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는 목숨 걸고 했지만 이제는 그런 위험성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지금 100m만 도망가면 돼요. 그러니까요. 예. 와, 그러네요, 진짜. 뒤로 돌아서. 지금도, 지금 사격 요청한다. 그러면 아군이 맞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막 싸우고 막 이런 막 얘기도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죠. 75에서 150m에 적이 있는데 내가 안 맞고 그걸 진짜 정확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약간만 틀어도 우리 편 머리 위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된다고요? 그게 되는 거니까 와. 대단한 건데요. 이게 이제 기존 엑스칼리버고 예. 작년에 2020년에 차량이나 선박처럼 움직이는 목표를 따라가면서 타격할 수 있는 엑스칼리버 S가 공개가 됐어요. 모든 S가 좋은 거긴 하죠. 예. 요건 이제 GPS하고 반능동 레이저 탐색기를 사용을 해서 예. 이동 목표를 2m 오차 범위 내에서 타격할 수 있는 스마트 포탄이다. 2m. 예. 2m면 사람 키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웬만한 사람, 큰 사람도 있거든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이고, 이거 아까 그거예요. 저는 그런 적 없었는데. 아니 그냥 재밌어가지고요. 그냥 오늘 너무 재밌네. 이거 포탄 얘기하니까 이게 재밌어서 웃은 거예요. 그냥. 이제 이 포탄을 가지고 작년 말에 그 줄에 이끌려서 이동하는 모의 표적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근데 포탄의 파괴력을 생각하면 2m 내에 맞는다는 건 그냥 맞는다는 것과 같은 뜻이잖아요, 사실. 뭐 2m 떨어져 맞는다고 데미지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 제거하기에 충분한 수준이 이미 입증이 된 것이고, 미국은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기지에 이 ERCA 자주포를 배치해서 테러 용의자를 제거하는데 쓰겠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2m 정도 수준이면 마치 무슨 스나이핑을 하듯이 테러 용의자들을 이제 찍어가지고 이걸 포를 쏠 수 있다는 수준에 도달을 하는 거고요. 이걸 계속 이제 발전을 시키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무인 드론 있잖아요. 우리 저 리퍼 얘기했었죠. 이런 리퍼에 필적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그런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게 이 엑스칼리버 S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게 이제 육군 무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주포인데. 예. 그런데 해군에서 상당히 관심 갖고 또 테스트도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해군도 원거리에서 정확히 타격하는 예. 그 능력에 이제 관심이 많고 이 해군은 이제 127mm 이제 한 프로 쓰는데 100km 이상 원거리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포탄도 전에 이제 개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엑스칼리버 S 프로젝트에도 이제 좀 관심을 이제 보여왔고 함정을 이제 표적을 할 경우 움직이는 목표물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는 이제 당연히 정확히 유도되는 정밀 유도 포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2m까지 오차 범위를 좁혔다 이런 말씀 해주셨으니까 진짜 웬만한 선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복은 ERCA 이 자주포 이거 진짜 지각 변동 예고될 것 같은데 실전 배치는 언제쯤 하나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2023년. 내후년. 2년 남았습니다. 2년 네. 와, 다 왔네요,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서두르기도 하고 이런 ERCA의 개발에 있어서 미 육군의 목표가 뭐냐면 러시아의 최신 자주포인 2S-35 칼리차 SV 예. 이것과 좀 이제 동일한 사거리를 내겠다 이런 야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칼리차를 집 밟고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정도예요? 그렇죠. 그럼 뭐 러시아의 기술력을 봤을 때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무기에 관한 한. 근데 칼리차 SV 좀 처음 들어보는데 얘가 뭔데?
예, 아니 얘예요? 예, 딱 바로 보시면 나오네. 이제 그 포스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예. 가까이서 찍어도 이런 포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예. 칼리차 SV를 얘기하기 전에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원래 그 포병, 포 이런 쪽에 좀 무게를 많이 두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예. 스탈린이 이제 포병은 전쟁의 신이다 이런 언급을 했을 정도로 전통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포병을 운영을 했고요. 1939년 10월 달에 이제 겨울 전쟁을 예로 들면 당시에 소련이 이제 핀란드하고 발트 3국에 영토 일부의 양도를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핀란드는 거절을 했죠. 그랬더니 소련이 어떻게 했느냐? 핀란드 군대가 그때 당시 12만 명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50만 대군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석 달 만에 무릎을 꿇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소련 전차에 맞선 핀란드 대전차병 70%가 사망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패배를 한 거죠. 핀란드 입장에서는.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토가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군이 거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포병 전력도 여기에 비례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거기에 대 소련군은 2차 세계대전 후에 또 육군을 대대적으로 기계화 부대로 이제 재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력 지원을 담당할 이제 포병의 자주화의 역사와 전통을 생각해 보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다. 미국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도 옛날에 소련 시절에 포병부대 지휘관으로 활동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럼 조금 더 뭐 애정이 있을 것도 같고 뭐 투자도 팍팍 밀어줄 것 같습니다. 얘가 이제 칼리차 SV. 네네. 칼리차 SV 같은 경우에는 서방의 자주포하고는 다르게 152mm 포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155mm에 비해서 약간 작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동유럽 화포 구경하고 이제 서유럽하고 서방하고 차이가 있어요. 서방의 105mm에 해당하는 것이 122mm고 이건 좀 크죠. 그리고 155mm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152mm 이런 포 체계인데 이 칼리차 SV 같은 경우에는 2015년 5월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차 대전 승전 기념일에 처음으로 공개가 됩니다. 당시에 차체는 T-14 전차 차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개된 차체는 바퀴가 6개여서 T-90 전차 개량형 차체를 사용한 게 아니냐는 그런 분석을 했고요. 요거. 예, 그거 이제 보기륜이라고 그렇죠. 그러죠. 양쪽으로. 보기륜. 네. 그 T-90 차체에다가 이제 포탑을 올린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길이는 7.15m, 너비는 3.38m, 높이 2.99m에 무게는 42톤. 그리고 분당 최대 16발을 쏠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뭐 12발 해도 우리가 놀랐잖아요. 그렇죠. 예. 16발이에요? 예, 그것도 역시 러시아의 기술력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상식적으로는 잘 믿기 힘든 숫자인데요. 대단한 거죠. 예. 검증은 해봐야 되는 건데 실제로요. 근데 아무튼 카달로그상 스펙은 16발이다. 예, 네. 최대가. 예. 그리고 고폭 장거리 정밀 유도탄을 사용하면 최대 사거리가 또 70km에 이르는 그런 성능을 발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거리 연장하고 최대 발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동 장전 장치 당연히 붙어 있고요. 네. 또 약실 냉각하기 위해서 순행식 냉각 시스템 당연히 이제 갖춰져 있고요. 사격을 앞두고 장전해야 하는 장약의 양을 자동적으로 설정을 해요. 이제 컴퓨터가 다 제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복수의 포탄을 발사할 때는 이제 각 포탄의 비행 궤적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동 장전 장치를 채택한 덕분에 승무원은 3명이면 되고 예? 그럼 여기 2명 나와 있는데 1명만 더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에 거죠. 타 있는 거예요? 그런가 보죠. 오. 그리고 최고 속도는 시속 60km, 한속거리 500km. 예. 그리고 이제 적 포병의 사거리 밖에서 표적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아까 하신 대로 리치가 굉장히 긴 거고요. 사실상 전술 탄도 미사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다. 이런 발달된 자주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 대단하네요, 진짜. 네. 그래서 원쌤께서 항상 이렇게 애정이 많으시는 전통의 포병 대국 러시아라고 하는데,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신다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진짜 보시면 보기 전과 보시는 후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한 시대를 풍미한 자주포의 시조 어떤 내용일지 본방 야세에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다시 이재영 블록아웃. 자, 연속해서 지금 이재영 선수한테 좋은 공격이 나왔어요. 네. 하지만 라자레바의 선택도 언성히어로란 말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언성히어로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들이 뒤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한마디로 스문주역인 셈. 그런데 이 언성히어로가 무기계에도 존재했으니 바로 돌격포입니다. 세상의 주인처럼 활보하다 어느 날 사라져버린 공룡처럼 돌격포 역시 사상 최대 전쟁이었던 제2차 세계대전에서 맹활약하다 이제는
잔치를 감추고 말았는데요. 짧고 굵은 생을 살았던 돌격포 이야기 함께 보시죠. 돌격포는 독일 국방부 대령이었던 에리 폰 만슈타인에 의해 제2차 세계대전 때 개발된 새로운 장르의 무기였습니다. 오늘날 자주포의 시초라고도 불리는 이 녀석은 보병들의 지원 화력을 위해 탄생한 보병 지원화기였는데요. 이름 그대로 위험에 노출돼 있는 보병들을 지원하면서 함께 적진을 뚫는 용도였습니다. 흔히 교전 중인 아군 보병의 화력을 지원하는 목적의 직사화기 또는 곡사화기를 돌격포라 불렀고, 적 전차를 파괴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전차를 구축 전차라고 칭했는데요. 하지만 행사가 오가는 긴박한 전쟁터에서 용도대로 사용하기란 쉽지가 않았죠. 결국 구축 전차가 보병의 화력을 지원하는 일도 있었고, 반대로 돌격포가 적 전차를 공격하는 일도 있었죠. 이렇듯 본래의 역할과 용도가 전환됨에 따라 1942년 이후부터는 돌격포와 구축 전차의 경계가 희미해졌는데요. 때문에 이를 뭉뚱그려 돌격포라고 묶어 부르는 일도 잦았죠. 본의 아니게 돌격포들이 멀티플레이어의 역할을 한 셈인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멀티플레이어로 각광을 받은 돌격포가 있었으니 바로 소련의 Su-76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Su란 러시아어로 사모코드나야 스타미나, 즉 대포를 장착했다는 뜻인데요. Su-76은 76.2mm 포를 장착한 자주포를 의미했습니다. 이 포는 관통력이 상당히 우수해 거의 대부분의 독일 탱크들을 관통할 수가 있었지요. 덩치가 작은 탓에 정면에서의 싸움은 불리했지만 그 점만 피한다면 작고 기동력이 뛰어나 전장에서 여러모로 유용한 녀석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Su-76은 동부전선을 포함한 거의 모든 전역에서 전투를 치렀는데요. 실제 생산된 대수만 해도 1만 4천여 대가 넘었으니 어마어마하죠. 이처럼 Su-76을 대량 생산했던 이유는 유용성과 경제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이즈가 작으니 제작도 수월하고 동부전선처럼 공간이 넓고 전투 차량 소모가 극심한 곳에서 환영받은 것이죠. 게다가 다목적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야포 장착이 가능했고 경량 자주포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Su-76의 또 다른 장점은 포탑이 오픈된 형태였다는 건데요. 이 덕에 보병과 승무원들이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어 오폭 등의 사고가 적었죠. 보통 독일의 다른 돌격포들을 보면 완전 밀폐된 차체와 포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덕에 차체 상부는 안전했지만 외부 보병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Su-76의 장점이었던 오픈 포탑이 단점이 되기도 했는데요. 승무원과 보병의 소통을 수월하게 해주었던 오픈형 천장 주위에 포탄이 떨어진다면 맞습니다. 파편은 그대로 내부로 쏟아져 들어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승무원들이 몫이었죠. 또 Su-76의 장갑은 약 3cm 정도로 굉장히 얇은 편이어서 적군의 포에 관통되기가 쉬웠습니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이 더 많았던 녀석이었기에 Su-76은 전쟁 이후 소련의 우국들에게 대량 보급되었습니다. 이후 6.25 전쟁에서 Su-76을 다시 만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때 들어온 SU-76은 단 한 대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는데요. 모두 격파돼 처참한 몰골이 되거나 겁에 질린 승무원들이 차체를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버려진 SU-76 중 쓸만한 녀석들은 우리 군에 의해 재사용되기도 했죠. 노획한 SU-76 차체 정면에 미군 기갑 차량의 흰 별 표식과 동일하게 두 개의 큰 흰별을 그려서 우리 군의 차량임을 표시했다고 하는군요. 이때 사용된 차량은 자주포 부대를 창설하는데 참고가 되었다니 이래저래 쓰임이 많았던 녀석임에는 틀림없는 듯합니다. 큼지막한 전쟁들이 지나가고 이후 전차의 화포는 대형화됐는데요. 이전까지 활약했던 돌격포는 점차 이도저도 아닌 애물단지 취급을 받으며 뒤떨어진 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대의 발달로 무기들 역시 도태와 진해를 반복하는데요.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줬음에도 지금은 모습조차 보기 힘들어진 돌격포. 하지만 사라진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무기 시스템이 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전장에서 매우 유용했던 작지만 강력한 언성이어로 드러나지 않지만 뭔가 큰 역할을 하는 SU-76 돌격포. 예. 희심의 미소를 아니야. 이거 자꾸 이거 뭐 이러지. 형님이 분위기를 이상하게 이끌어서 그래. 근데 이게 저도 이게 방송을 했지만 사실 SU-76 이 돌격포가 6.25 전쟁 때도 굉장히 회자가 됐어요. 뭐냐면 초기에 T-34 전차와 같이 내려왔는데 그때 우리 국군은 전차라는 걸 잘 모를 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T-34 전차가 출현했습니다 하고 하겠습니다 보고한 것 중에 상당수는 이 SU-76 돌격포 자주포인 경우도 꽤 있었다는 거죠. 전차하고 자주포 돌격포가 핵 구분을 잘 못할 때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실 혼동됐던 존재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이 SU-76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안타깝게 6.25 전쟁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무기인데 아무튼 자주포 시초를 거슬러 올라가니까 뭐 개발은 독일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소련이 또 의미 있는 한 장면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예, 하지만 또 우리 한국 전쟁에 쓰였던 거니까 제가 그렇게 칭송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럼 이 칼리차 SV 앞서서 그 미국 쪽은 뭐 내후년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기배치된 겁니까? 올해 2021년 올해 빠르네요. 이제 칼리차 SB 18문을 실전 배치를 하고요. 추가 자주포를 또 인수를 한다고 해요. 러시아 육군이.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1월 5일에 육군 서부군사지역본부 근위전차부대의 타만 차량화 소총 사단 기갑부대에 18문의 칼리차 SV가 실전 배치된다고 공식으로 발표를 했고요. 이게 이제 1989년부터 러시아군에 배치됐던 그 QS-19 무스타 S 자주포를 다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칼리차 SV가 당초는 쌍열 포신 컨셉이었어요. 우리 이제 쌍포? 예, 그 사진을 보시죠. 예. 야, 이 쌍포는 이거 진짜 우와. 그러니까 위아래로. SF에나 나오는 그 그러니까 쌍포. 우리가 쌍열을 하면 보통 옆으로 배열되는 거 많이 보잖아요. 생각해보잖아요. 그렇죠. 영화에서 그 옆으로 가요. 옆으로 이렇게. 근데 이거는 마치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무슨 그렇죠. 포 같지 않습니까? 위아래로. 그래서 이걸 우리 또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거 처음 나왔을 때 레알 이제 이런 얘기가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초기 생산형에서는 그 연사 빠른 발사 속도를 약간 희생하는 대신에 이제 신뢰성이 높은 단일 주포를 달았는데 향후 개량을 통해서 다시 쌍열 주포를 달아가지고 연사력을 보강할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포 두 개를 달면 당연히 단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또 구조적으로도 상당히 거의 처음 시도되는 거니까 유래를 찾기 힘든 시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을 것이고 정비 문제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이걸 실제로 개발하고 배치하는 거 그런 계획은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기술력으로도 이건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술력으로는 근데 진짜 그 근미래전 느낌 아주 물씬 풍기는 그런 프로토타입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원쌤이 러시아 뭐 자랑 엄청 하셨잖아요. 네. 대충 넘어갔습니다만 이 펜드 하우비치 2000이 넘버원이다 세계에서. 시차를 두고 얻어맞는 거 하고 한꺼번에 여러 번 얻어맞는 거 뭘? 맞대응할 수 있는 포가 있어요? PLZ05? 예. 어마어마하게 흔들리죠. 춤추는 거 같죠? 아이고 울렁증 걸리겠는데 저 이거. 정도로 흔들리면? 예. 현저 2000, K남 이렇게 비교되는 게 맞는 거죠? 시장 점유율이 48%나 돼요. 2.5배예요. 당연히 우리도